2, 4, 6쪽. 저번에 하던 거는 뒤에까지 좀 읽어보시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 4, 6의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신은 느껴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찾았어요? 네. 네, 좋습니다. 이건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그동안 늘 말씀을 드리고 시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창작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시는 느껴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해진다, 이렇게 됩니다. 말해진다. 자, 말해진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느님 이렇게 이게 뭐 종교하고 결부 짓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빛이라고 제 나름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느낌. 느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느낌이죠. 느낌이죠. 느낌으로서 그것을 온전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신은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해지는 것이다. 느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는 곧 이 빛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때 이 말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로 다시 재창조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자,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느낌이 온전하게 내게 왔어요. 그럼 굉장히 벅차고 충만감이 넘쳐요. 환희심이 넘쳐요. 막 환희심이 넘치면 그 환희심이 넘치는 것을 뭘로요? 시로 표현한다면 그것이 곧 뭐요? 말로서 표현되는 것이고, 아셨죠? 그 말로서 표현되는 것은 관념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대상을 통해서 구체성을 띠고 그것을 표현되는 것.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해도 된다. 자, 달리 말하면 시를 느끼는 본래의 방법은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말하는 것이다. 시라는 것은 원래 말하는 것,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말해지는 것이죠. 시는. 우리가 감상을 한다는 것은 느낌이죠. 그죠? 느낌입니다. 근데 그거는 독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감상하고 느낌으로서의 어떤 시죠. 근데 시를 주체가 된다는 것은, 시를 짓는다는 것은, 시를 창작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느낌을 뭘로서 만들어야 된다고요? 말로서 다시 쓰여져야 된다. 그런데 모든 음표는 언제나 어떤 것에 대한 음표이며 이것과 저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모든 말은, 자, 이때 이 말과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일상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일상은 이것과 저것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구분지어서 우리는 하는 행위, 이것을 우리는 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과 일상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아셨죠? 시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것도 아니요, 저것도 아닌 것이죠. 시는 이것도 아닌 것이고 저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곧 무슨 세계냐면,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상을 거느리지 않는 거죠. 이것은 대상을 거느리는 거죠. 이것과 저것은 대상을 거느리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저것을 구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시는 이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것과 저것을 구분 짓는 것이 아니다. 이것과 저것을 구분 짓는 것은 역사도 여기에 있는 거죠. 역사도 여기에 있다. 조선시대, 그 다음에 뭐 근대, 그 다음에 현대, 이렇게 구분 짓는 것. 전부 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상대적이고 대상을 거느리고 있는 어떤 세계성이다. 근데 시는 아니다. 조선시대에 썼던 시와 지금 썼던 시, 이런 것들이 어떤 구분성이 있나요? 다른 걸 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체제 옹호적이고 이런 걸 빼고,
그죠? 인간이 가고자 하는 그 본래의 세계성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죠. 조선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것과 저것인가요? 그것은 아닌 거죠. 아닌 세계죠. 자, 이 점에서는 시적 음표도 다른 음표들과 다를 바가 없다. 시인이 다른 세계에 대해 우리들에게 말할 때조차도 그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세계의 사물들에 대해 말한다. 사물들에 대해서 말한다. 자, 시인이 이 얘기 할게요. 시인이 이 세계를 느꼈다고 하더라도, 아셨죠? 종교인이 이 세계를 느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신규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그 경험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시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대상을 통해서 이 세계를 이미지화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을 달리 조금 더 이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한 송이 꽃을 보고 어떤 것을 느꼈어요. 그것은 느꼈다라는 것은 어떤 거죠? 이것과 저것이 아닌 거죠. 아셨죠? 그 어떤 세계를 느꼈어요. 아름다움과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건 관념이잖아요. 이쪽 세계는. 그죠? 관념이잖아요. 이 느낀 것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대상을 끌어와서 거기에 비유적으로 이 느낌, 아름다움을 투영해서 드러내줘야만 된다. 그걸 우리는 이미지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미지라고. 이해돼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시를 쓸 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시를 쓴다라고 하면 느낀 그대로의 세계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사랑. A가 B를 보고 아주 대단히 어떤 느낌이 왔어요. 느낌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흔히 그런 느낌을 와 죽이네 이렇게 얘기하죠. 와 죽이네, 와 죽이네 이렇게 애를 들 때 애들 형식으로 얘기해. 와 저 사람 죽이네, 저 여자 죽이네. 그럼 좋다는 얘기잖아. 그럼 뭐가 죽인다는 거야? 뭐가 죽인다는 거야?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죽이네라고 하는 대상이 있죠. 생명입니다. 생명이 다할 정도로 끝뻑 반환의 이런 거, 그죠? 목숨이 다할 정도로 반환의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와 죽이네 이런 거죠. 목숨은 뭐예요? 바로 이 대상이 거느리고 있는 생물이죠. 목숨이 있다는 것은 생물이고 대상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버려도, 다 끝나도 좋아할 만큼 그만큼 괜찮다 저 여자. 이런 말이잖아요. 이런 말이잖아요. 아셨죠? 이거 잘못 비유했나? 와 죽이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어쨌거나 그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세계의 사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자가 이 대상이죠. 대상이 가지고 거느리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어마어마한 세계성을 내가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표현해내기 위해서는 이 여자 이외에, 예를 들어서 이 여자라고 합시다. 남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남자는 뭐에 비유하나요? 남자 빼고 잘 생각이 안 나. 여자라고 합시다. 그럼 장미, 꽃에 비유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돼야 그것이 시가 되는 것이지. 이거 와 죽이네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와 죽이네 이렇게. 와 죽이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셨죠? 자, 역사를 무시하거나 그 위에요. 자, 시인이 다른 세계에 대해 우리들에게 말할 때조차도 그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세계의 사물들에 대해 말한다. 밤의 이미지들은 다른 법칙에 의해 재창조된 낮의 이미지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뭐예요? 밤이란 것은 낮이 있기 때문에 밤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우주 우리가 이 지구 성천구 밖으로 이렇게 나가면 낮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낮과 밤이 구별되는 건 뭐예요? 햇빛이 들어서 반사되기 때문에 그죠? 밝았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햇빛이 이 지구 반대편으로 가버리면 반사되는 게 없으니까 깜깜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우주에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낮이 구별이 없어요, 거기는. 자, 역사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경우에도 시인은 역사로부터 도피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성을, 시의 역사성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910년대부터 우리가 근대시의 출발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쭉 이렇게 오잖아요, 시대적으로. 그럼 그 당대의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이죠. 이것을 뭐예요? 연대기적으로 그것을 사건화한 것이 역사잖아요. 역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의 의식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1919년, 2019년의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 2019년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 재현상과 나의 의식은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2019년에 그것은 영향을 받았다. 그 2019년에 이 세계를 느꼈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2019년에 이 대상화된 세계의 어떤 대상을 끌어와서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500년대에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1500년대에 자동차 이 얘기를 할 수 있었나요? 없었어요. 시인들이. 지금은 2019년에 자동차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2019년에 형성된, 이 당대에 형성된 어떤 세계성이죠. 이 세계성은 역사성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나는 시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할 때도 자동차 얘기도 하고, 그죠? 빌딩 얘기도 하고, 비행기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결코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거의 비밀스럽고 개인적인 경험은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언어로 변한다. 그리고 동시에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언어를 가지고 시인은 인간을 계시한다. 시인의 모든 말들은 어디에 다 있다고요? 인간의 본래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 본래의 세계죠. 이것을 얘기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언어로 변한다. 그리고 동시에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언어를 가지고 시인은 인간을 계시한다.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회적이죠. 이 당대의 사회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한다? 자동차에 대한 칭송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시인은. 아시겠어요? 이것을 인간의 본래 면목을 이 자동차라고 하는 대상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한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모든 시편의 최종적인 의미는 그러한 계시다. 그러한 계시다. 그것은 결코 명백한 방법으로 말해진 적이 없지만, 그래서 시인들의 모든 말들은, 언표들은 애매모호해요.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싫어해요. 누가? 사회과학자들이. 아셨죠? 싫어합니다. 자,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뭐예요? 과학이라는 것은 실정이잖아요. 정확하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시인의 말은 증명이 되나요? 안 돼요. 네가 뭐라고 그래? 내 가슴에 있다. 네가 내 심장 안에 있다. 이렇게. 그 증거 어떻게 증명할 건데, 그거는? 증명이 안 된다. 자, 이미지와 리듬에서 다소간 투명하게 드러나는 계시는 언어가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보다 앞서 있으며 시편의 모든 언어들이 의지하고 있는 어떤 것을 가리킨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거죠. 언어, 기호입니다. 기호를 앞서 있는 거죠.
기호는 뭐예요? 여기는 전부 다 의미를 거느리고 있는 일상적 삶의 어떤 태도들을 반영하고 있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의 모든 것들은 그런 것들을 뭐예요? 초월해 있다. 초월해 있다. 언어보다 앞서 있으며 시편의 모든 언어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 그 어떤 것이란, 자, 그 어떤 것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이제 뭐 존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본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동안. 그래서 인간의 최종적인 조건이다. 그 어떤 것은 인간의 최종적인 조건이다. 돈 많이 벌고 집 좋은 거 가지고 이런 게 최종적인 목표인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인간이 본래 나아가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뭐예요? 이것으로부터 여기로부터 이것과 저것이 구분되는 이 세계로부터 벗어난 초월입니다. 초월. 이걸 뭐예요? 자유라고 얘기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유라고요. 자유라고요. 그 어떤 것이란 인간의 최종적인 조건이며 건드리자마자 잿더미로 부연해버리는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면서 쉼없이 인간을 앞으로 밀고 나가는 운동,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 운동이다.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는 것이죠. 자, 안다는 것은, 우리가 느낀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알아버리면 이 사람은 성자예요. 성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다가 또 잊어먹었다가 알았다가 잊어먹었다 이렇게 돼요. 왜? 잊어먹을 때는 어디로 오나요? 이것으로 오는 거죠. 이것으로. 욕망으로 오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다 내려놓고 버려야지. 이 세상을 내가 구현해야지. 라고 끄덕끄덕 다짐하다가도 오후가 돼서 내게 저 앞에 금덩어리가 한 5개 있어. 와, 저걸 빨리 남들 가지기 전에 내가 빨리 가서 가져야지.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돼요? 이 세계에서 이 세계로 오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것을 더 치밀하게 자주 이것을 접하고자 하는 것은 그 과정은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가고자 하는 길이고 시인은 뭐예요? 그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를 통해서 그것을 실체화시키는 거예요. 실체화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 운동이다.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러한 계시는 언제나 시편으로 육화된다. 이렇게 시편으로 시로서 구체화돼서 우리들에게 육화라는 것은 뭐예요? 구체화된 대상이죠. 구체화된 대상으로서 그것이 표현된다. 표현된다.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시적 경험의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것 없이 시선은 영혼이 없이 또는 시발이 없이 시선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시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일종의 기계적인, 기능적인, 그 다음에 그건 이성적 바탕 위에서 조작된 속임수죠. 아주 현란한 수사학적인 장치를 통해서 그것들을 나열하는 것. 그것은 볼 때는 아름답게 이렇게 보이지만 점점 들여다보면 볼수록 어떻게 돼요? 실정이 나고 싫어지죠. 금방 뽀록 나죠. 자, 시편의 언어가 모든 시편이 말하는 다른 것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것과 저것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문제되는 것,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것만 믿고 저것을 믿는 사람은 저것만 믿어서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요?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근데 원래 시 정신은 이것이 저것이고 저것이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농담하나 지금 장난치나 이렇게 얘기해요. 장난치나. 시가 가지고 있는 원래 정신은 이것 저것이라고 하는 분별이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만 있는 거죠. 이것만. 이것 안에는 이것과 저것이 없는 거예요. 원래. 자, 모든 시편에 잠재되어 있는 불화는 그것의 본래 조건이지 지켜짐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편의 단일성은 대비되는 양극의 완전한 융합에 의해서만 달성된다. 그래서 뭐예요? 융합에 의해서만 달성된다. 이것은 풀이잖아요. 나는 인간이고
이 새끼하고 이 풀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됐을 때 비로소 어떤 그 안에서 우리 시가 완성이 된다. 풀은 풀이고 나는 나다. 그래서 우리는 시에서 자꾸 의인화라는 걸 얘기합니다. 풀 얘기 나왔으니까. 풀이 눕는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풀이 일어서고 다시 눕고 이런 게 이제 김수영의 시잖아요. 풀. 그럼 풀이 그렇게 하나요? 아닙니다. 그 풀을 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의인화시켜서 만들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된 건데 나와 동일성을 부여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의 내부에서 투쟁하는 대비되는 양극은 낯선 두 세계가 아니다. 시편은 자기 스스로와 싸우고 있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와 싸운다는 것은 내 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이것과 저것이라고 하는 세계가 양분되어 있죠. 그것을 통합하고 융합하는 싸움이 있을 뿐이다. 싸움이 있어. 비로소 융합하고 통합했을 때 내 안에서 융합하고 그것을 믹싱이 됐을 때 비로소 시가 되어 나온다. 자, 시편은 자기 스스로와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 잔잔하고 조밀한 수면처럼 완벽하게 단일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면에는 끊임없이 투쟁이 전개되는데, 그래서 시는 사람을 들끓게 해요. 들끓게 합니다. 여기서 시의 위기가 연유한다. 공적 재단 위에서 성체를 배령하고 완전한 신앙으로 그 시대의 믿음을 공유한다고 할지라도 시인은 사회로부터 떨어져 있는 존재이며 숙명적으로 이단자다. 그래서 반골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인은 숙명적으로 어디에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어디에도. 그래서 플라톤은 뭐라고 했어요? 시인 추방론, 국가론에서 시인 추방이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이 새끼들은, 보통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주면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새끼들은 100만 원 줘도 만족할 줄 몰라. 1000만 원 줘도 만족할 줄 모르고. 근데 어떤 세계에 수정이 가득한 세상에 갖다 놔도 만족이 없어요. 일마들한테는. 만족이 없습니다. 자, 이게 극단적인 얘기입니다. 이런 건. 그가 속한 사회의 나머지 사람들과 동일한 것을 말할 때조차도, 술 먹고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조차도 이런 얘기입니다. 시인은 항상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다른 것을 말한다. 다른 것을. 왜 그런가? 국가와 교회가 시를 불신하는 이유는 단지 자신들의 본래적인 제국주의 성향 때문만이 아니라 시적 음표의 속성 자체가 그러한 우려를 유발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세계에 갖다 놔도 이 시인이라는 존재는 불만으로 가득하다. 불만으로 가득하다. 시의 해방의 맛을 부여하는 것은 시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에 암시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 최종적이고 환원 불가능한 이원성이다. 시인들이란, 여기 나옵니다.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박하고 방종하며, 이렇게. 결코 완전히 이 세계에 자신을 붙잡아 매지 않고, 그래서 회사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회사에 이렇게 과장 자리 하나 줘가지고 여기서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아라. 그렇게 이제 자리 내줬어요. 그럼 못 빼깁니다. 못 빼깁니다. 빼기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가 못 빼깁니다. 자리를 비우는 존재라는 빈번한 비난은 시적 언어의 성격에서 나온다. 그것은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세계성이 그러함으로 이렇게. 시적 언어는 결코 완전히 이 세계에 속하는 적이 없이 언제나 우리를 저 넘어 다른 땅으로. 자, 시적 언어는 이 세계에 완전히 안주하거나 정착하는 법이 없이 늘 어떻게 무엇을 지향해 간다고요? 이 세계를 지향해 갑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는 산 너머 남촌에는 그 노래 있잖아요.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봄이 저토록 아름답게 오는가. 그래서 그 산 너머 남촌에 가면 또 그 너머에 뭐가 있어요? 또 산 너머 남촌이 있고 그 너머 가면 또 산 너머 남촌이 있고 산 너머 남촌은 실현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너머의 세계를 끊임없이 지향해 가는 정신, 그 정신이 바로 시정신이다. 시정신이다. 우리를 저 너머 다른 땅으로, 다른 하늘로, 다른 진실로 데려간다. 시가 역사적 중력의 법칙을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시의 언어가 결코 온전히 역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역사는 공산주의다, 민주주의다. 이 시대에 아셨죠? 이것으로 완전히 구분되는 게 역사입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아셨죠? 근데 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시는 그렇지 않다. 자, 이것 혹은 저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시는 이미지는 결코 이것 혹은 저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다. 즉, 이미지는 이것과 동시에 저것을 말한다. 심지어는 이것이 저것이라고 말한다. 나는 너다라고 얘기하고, 아셨죠? 나는 나고 너는 너다는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죠. 근데 나는 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코끼리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장미다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의 언어입니다. 여기는 역사성이 탈락된 거죠. 이제 역사성이 뭔지 아시겠어요? 좋습니다. 시적 언어의 이원적 조건은 시간적이며 상대적이지만 언제나 영원을 향하여 던져진 존재라는 인간의 이원적 본성에 다르지 않다. 존재, 하이데거가 얘기했던 존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요? 니체인가요? 니체가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초국하는 거. 인간이란 것은 이것이잖아요. 이것이잖아요. 그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욕망으로 갇혀져 있는 어떤 것이잖아요. 인간은. 근데 그것을 초극할 때, 그래서 초인 사상 이렇게, 초인 사상 이렇게, 이것을 획득할 때 이런 얘기입니다. 니체가 얘기하는 거. 그래서 니체가 바라보는 모든 이 세상의 메커니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정되죠. 부정되죠. 심지어 니체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조차도 기호화되고 우리가 의미화된 그 하나님은 부정되는 거예요. 부정되는 겁니다. 그게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거기는.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은 단순한 연속성, 단순한 직선적 시간성이 아니다. 만일 역사의 본질이 단지 한순간에서 다른 순간으로,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나의 문명에서 다른 문명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면 변화는 획일성으로 귀결될 것이며 역사는 자연이 되고 말 것이다. 자연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보세요. 우린 지금 그 역사란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그 조선왕조가 끝난 지가 몇 년 지났어요, 지금? 예? 세봐야 돼요? 100년 가까이 됐어요. 100년, 그죠? 거의 한 100년, 110년 정도 우리가 이렇게 지났습니다. 자, 보세요. 조선이라고 하는 이 역사입니다. 이 역사성이죠. 근데 지금 뭐예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잘 보세요. 이것이 건국된 지가 1945년인가요? 아니구나. 48년인가 7년인가. 건국일도 난 잘 모르겠네. 7년인가요? 47년인가? 48년인가? 7년, 8년. 이거 역사 선생님 보면 이게 난리 납니다. 자, 48년, 7년, 8년 됐으면 거의 지금 시대가 바뀐 지가 얼마나 됐어요? 거의 한 70년, 80년 됐죠? 70년에서 80년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획일적으로 이것을 조선시대는 조선시대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야 라고 양분을 해서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의 의식에는 지금도 우리 말하다 보면요. 우린 지금 현재적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지점에 놓여 있지만 우리의 의식은
이것과 이것이 혼재되어 있어요. 혼재. 이토록 어렵습니다. 이것이. 획일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런 것들입니다. 어려운 거죠. 말하다 보면 이것과 이것이 혼재돼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지금도 뭐 선비정신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죠? 이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런 거는 보세요. 지금 우리가 첨단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첨단 시대에. 자, 요즘 뭐 핸드폰만 키면 뭐 미국도 0.1초 만에 연결되고 다 이렇게 되잖아요. 서울에 있는 소식이 부산에 알려지는 거 0.001초 만에 다 알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인제 갔는데 네가 인제에서 한 일을 나는 알고 있어. 어디에서? 서울에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만큼 우리는 개방되고 확장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의식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의 어떤 차원이에요. 근데요,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아셨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조선 건국일이야. 고려의 모든 사상들은 다 없애. 지금부터 조선 사상이야. 이것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피비린내가 나고 끊임없이 그것을 탈색시키기 위해서 뭘 하나요? 세종은 뭘 해요? 세종은 새로운 체제, 교육체제 뭐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만들잖아요. 끊임없이. 아셨죠? 한글이라는 것도 만들기도 하고 뭘 하기도 하고 그렇게 탈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200~300년 갑니다. 200~300년 가요. 이 의식이. 이 의식이요. 여기서 변화는 획일성으로 귀결될 것이며 역사는 자연이 되고 말 것이다. 결국 독특한 차별성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소나무는 저 소나무와 똑같으며 이 개는 저 개와 똑같은 것이 된다. 역사에서는 이와 반대의 상황이 일어난다. 공통의 특질이 무엇이든 간에 한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화는 불가능하며 세종이 주병유리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에서는 가능한 겁니다. 자, 역사의 한순간은 다른 순간과 똑같지 않다. 순간을 순간으로 만들며 시간을 시간으로 만드는 것은 그것들을 유일하며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 순간, 그 시간과 하나가 되는 인간이다. 역사는 무용담이며 영웅적 행위다. 그래서 우리 역사의 기록은 무용담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용담에 대한 얘기. 아셨죠? 그래서 영웅들, 이 무용담은 필연적으로 거느린 게 영웅들의 얘기죠. 나라를 건국하고 누가 어떻게 되고 왕이 되고 뭐 이런 얘기. 그러면 이 영웅 중심주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웅호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들의 중심인 세상입니다. 그래서 영웅은 여자가 영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웅이란 것은 여자가 아니에요. 남성, 수컷웅자예요. 수컷들의 얘기예요. 수컷들의 전쟁 얘기. 이긴 얘기. 그래서 남자들 한 서른만 모이면 지가 이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야. 지가 이긴 얘기. 옛날에 잘 나갔던 얘기, 이런 거. 그건 못 느껴봤어요? 처음에는 그 뭐 괜찮은 사람인가 하고 따라가가지고 그 멍하게 앉아서 이렇게 저끼리 모임하는데 따라갔다가 가만히 듣고 서너 시간 출장하는 얘기가 뭐예요? 지잘난 얘기 하는 거야, 지잘난 얘기. 그럼 난 뭐야, 난? 응? 난 뭐야? 여자들은 그런 얘기 하나요? 지잘난 얘기 하나요? 여자들도 그래요? 잘 안 해요. 여자들은 막 숨겨요? 잘 안 해요. 남자들은 가면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지잘난 얘기. 순간들의 총체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매 순간을 자족적인 것으로 만들며 이렇게 해서 오늘을 어제와 구별하기 때문이다. 매 순간 인간은 총체로 실현되기를 원하며 각각의 그러한 시간은 순간적 영원성의 기념물이 된다.
자신의 시간적 조건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간 속에 더 완벽하게 함몰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간과 융합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인간이 영원한 삶에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유일하며 한 번 보낸 순간을 창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역사의 기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인간의 조건은 인간을 타자가 되도록 이끈다. 타자가 됨으로써만 인간은 충만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이 타자화 된다는 것은 시적 행위입니다. 충만성. 그것은 신곡, 단테의 신곡이죠. 연옥 31장에 등장하는 전설적인 그리폰과 같다. 자, 이것은 유명한 말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이면서 자신의 이미지로 변화한다. 자신이면서 자신의 이미지로 변화하는 것은 뭐예요? 타자화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미지로 변화한다는 것은 타자화 되는 거잖아요. 타자화 되는 거죠. 나는 장미야라고 해서 장미가 되는 거죠. 나는 파도야라고 해서 파도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시가 있다. 시적 경험은 인간의 조건을 드러내는 것이다. 인간의 조건이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것이다. 인간의 조건이란 것은 내 자신을 뛰어넘는 것인데 내 자신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서 와글와글 하고 있는 거죠. 이 세계에서. 그죠?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인간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형이상학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유토피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거를.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적인 자유다. 자유다. 뭐 부처님으로 얘기하면 깨달음의 세계고 노자로 얘기하면 무의 세계고 하나님으로 얘기하면 천국의 세계입니다. 시로 얘기하면 자유죠. 자유. 만일 자유가 존재의 운동으로서 인간이 끊임없이 스스로를 뛰어넘는 것이라면 그 운동은 늘상 무언가를 지시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일정한 가치나 경험을 지향하는 것이다. 일정한 가치나 경험을 지향하는 것이다. 시는 있는 그대로의 현재적 시간성을 명시하는 것이므로 시 역시 이러한 법칙을 벗어나지 않는다. 결국 시적 기능을 특징 짓는 것은 엄표다. 말해지는 것. 모든 엄표는 무언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무언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그 무언가는 자유, 뛰어넘고 지향해 가고자 하는 그 세계인데 그 세계성은 뭐냐? 자유라는 거죠. 자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 자유를 향해 간다는 것은 달리 얘기하면 타자화시켜서 그 세계에 도달하고자 하는 일종의 실현이죠. 그 무언가란 역사적이며 시간적인 것으로 갈라테이아와의 사랑이건 트로이성의 포위이건 햄릿의 죽음이건 어느 오후에 맛보는 포도주의 맛이건 혹은 바다 위의 구름의 빛깔이건 간에 시인이 실제로 말하는 것이다. 시인이 성화시키는 것은 언제나 역사적 경험으로서 그것은 개인적인 경험도 사회적인 경험도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시대정신, 시대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1000년 뒤에 이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바탕이죠. 그것을 통해서 나는 구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의 세계를. 그래서 혹은 개인적인 동시에 사회적인 경험도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사건들, 느낌들, 경험들 그리고 인물들에 대해서 말할 때 시는 우리에게 다른 것, 즉 만들어가고 있는 것, 우리 앞과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한다. 우리 앞과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곧 뭐예요? 지향해 가고자 하는 세계죠. 그 세계는 자유라고 하는 세계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세계.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는 거죠. 시는 우리에게 창조하고 이름 부르는 행위인 시 자체에 대해서 말한다. 그리고 나아가 독자로 하여금 시를 반복하고 재창조하도록 한다. 나의 시를 통해서 독자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세계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면 그것은 독자가 가지고 있는 재창조성이죠. 그래서 그런 창조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명품이다. 명시다. 좋은 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암송하고 즐겨 그것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시인은 시로부터 시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말을 재창조할 때 우리도 역시 시인의 모험을 재현하며 이 독자입니다. 인간의 조건을 명시하는 자유를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는 자유를 향한 열망을 들끓게 만드는 거예요. 들끓게. 정치적인 자유도 있지만 뭐요? 대상으로부터의 자유죠. 이것과 저것으로부터의 자유죠. 또한 우리는 순간을 보다 잘 보내기 위해 그 순간과 하나가 되고 아울러 우리 자신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타자가 된다. 타자가 된다. 내가 장미가 되고 파도가 되고 내가 형광등이 되고 이런 겁니다. 촛불이 되고 이런 거예요. 나는 촛불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촛불이 지향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죠. 그것을 향해서 나는 나아가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독자는 앞짝에서 말한 경험을 반복한다. 물론 이러한 반복은 똑같지 않다. 그리고 똑같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독자는 시가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시는 몇 년 전 혹은 몇 세기 전에 씌워졌고 살아있는 언어는 변화하기 때문이다. 독자들은 아무리 시인이 쓴 시를 깊이 있게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온전하게 다 이해할 수 없다. 혹은 말하는 방식이 다른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씌워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만일 진실로 시적 교감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말해 시가 아직도 계시의 힘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고 독자가 효과적으로 감흥의 분위기 속으로 진입할 수 있다면 시는 재창조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동일시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편의 영화를 좋은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영화를 흉내내구나. 그죠? 그 영화의 영향을 받아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되는 겁니다. 관객들에게 연극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예요. 한편의 감동적인 시를 내가 읽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윤동주의 서시 같은 걸 보자고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나는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잎새 이는 바람에도 부끄러워했다. 오케이, 부끄러워했다. 자, 그러면 그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세상의 속박이라든가 세상의 영광이라든가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영혼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시를 한 편을 읽고 난 뒤에 내가 감동을 받았다면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지. 이렇게 자기를 거듭거듭 어떻게 되나요? 재해석하고 재창조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시가 가지고 있는 효과들입니다. 효과들입니다. 자, 모든 재창조와 마찬가지로 독자가 읽는 시는 시인이 쓴 것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 아니다. 설령 시인이 쓴 시와 독자가 읽는 시가 동일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창조의 행위 자체는 동일하다. 독자는 순간을 재창조하며 자기 자신을 창조한다.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은 독자를 통해서 재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통해서 재창조하는 거죠. 아셨죠? 시는 새로운 독자와의 만남으로 늘 완전해지려고 하는 언제나 미완성의 작품이다. 고대의 위대한 시인들이 보여주는 혁신성은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타자가 될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래서 독자의 편에서 볼 때 시인이 말하는 것, 이것과 저것, 즉 장미, 죽음, 해가 내리쬐는 오후, 성벽을 향한 공격, 군기들의 운집, 이 모든 것들은 시적 언표에 암시되어 있는 시적 언어의 핵심, 즉 인간 조건의 드러냄과 인간의 자기 자신과의 화해이다. 이러한 드러내면 어떤 것에 대한 알미 아니다. 왜냐하면 그때 시는 철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철학 공부하고 시를 쓰면서 철학 공부하고 성경 읽고 불경도 읽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서적을 양질의 서적을 읽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시적 계시는 시인이 드러내는 것으로 즉 본래의 우리로 복귀하는 것이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본래의 우리는 여기 이것이다. 말씀 이전의 세계. 이 말씀은 왜 생겼나요?
이렇게 안 되니까 이 새끼들을 교화시키려고, 이것으로서 끌어가려고, 이것으로 인도하려고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으로 다 가버린 말씀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말씀 필요 없어요. 시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지 않아요. 그런 세상에 살지 않는다. 0.0001%만이 이 세계에 살고 있고요. 나머지 99.99999%는 여기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살고 있다. 그래서 이 0.0001%의 세계를 지향해 가도록 시가 있고 종교가 있고 철학이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다 버려버리고 종교도 싫다, 철학도 싫다, 시도 싫다, 뭐만 좋다, 돈만 좋다 이렇게. 돈만 좋다 이렇게. 이런 세상이 되는 거죠. 이런 세상.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 정신의 가장 타락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렇게 안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사회 체제를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어디가 직장 생활하면 못 먹고 살죠? 돈 벌지 않고는 버스 타러 다닐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살 한 대밖에 못 사요. 돈이 없으면. 죽음이죠. 그렇게 옥죄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옥죄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종교인들이나 아니면 철학이나 시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들입니다. 자, 왜냐하면 시는 철학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는 시적 계시는 시인이 드러내는 것으로 즉 본래의 우리로 복귀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적 계시는 하나의 판단처럼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것은 결코 추상적 형태를 취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니를 좋아하는데 사랑이여 나는 니를 보고 나는 나는 어떻게 되고 이런 참 관념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에 의하지 않고는 설명되지 않는 행위다. 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 조건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인간의 조건이 드러나거나 혹은 밝혀지는 경험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 시적 계시는 이것 혹은 저것에 대한 구체적인 음표와 필연적으로 연결되고, 구체적인 음표는 대상화시키고 구체화시키고 이미지화시키는 거예요. 시적 경험은 그 자유 그 자체로서 무언가에 다다르기 위해 펼쳐지며 그렇게 순간적으로 인간을 실현시킨다. 역사에서 볼 수 있는 무한히 다양한 시들은 시적 경험의 구체적인 성격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은 또한 단일성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이것들과 저것들 모두에는 인간의 조건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조선시대의 어떤 시를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찬양하거나 그런 시 이외라고 한다면 인간 조건이죠. 제 조건. 인간이 그때 조선시대의 사람이나 지금 현대의 사람이나 지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세계가 어디예요? 자유죠. 자유죠. 그런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과 저것들 모두는 인간의 조건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인간의 조건은 형상을 갖추어 구체화되는 어느 것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자신이 아닌 것으로 형상을 갖추어 구체화됨으로써만 존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의 시인들이 구체화되고 대상화시켜서 얘기한 그 시 안에서 다시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재창조를 하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장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장미가 아니라 장미라고 하는 그 대상을 통해서 말해지고 있는 그 세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파악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시인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나요? 장미라고 하는 대상을 통해서 이 자유를 거기에 내재를 시켜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파악해내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아시겠어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서정시. 우리가 보편적으로 시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서정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서정시가 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좀 넘어가야 된다. 요즘 보면 일상시도 있고, 그죠? 참여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모더니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세분화되고 분화된 거죠. 근데 시의 본류는 뭐예요? 서정성이라. 서정시각 본류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 다음 현대 시의 분화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 아셨죠?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